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욕구만은 아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 자긍심에 대한 욕구, 의미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배우자의 사랑을 느낄 때 배우자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편해진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안정을 느낀다. 직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삶에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안정을 느낀다. 자긍심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충족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결국 나는 반드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부모는 나의 가치에 부정적이거나 미묘한 뜻을 전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는 성인으로서의 나를 알고 사랑한다. 나의 사랑이 그의 자존감을 세워준다. 의미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적 어떠한 힘이다. 삶은 성공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이 의미 있는가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기 때문이다. 나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언어로 소통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사상을 인쇄된 책이나 녹음된 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도 배울 수 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물질 세계 중 초월한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어느 문화든지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과학적인 관찰 훈련을 받는 내 머리가 비판적 질문을 할 때도 나의 가슴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고귀한 목적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까지는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내게 사랑으로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며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된다. 사랑이 없다면 아마 나는 의미와 자긍심과 안정을 찾으려고 평생을 소비할지 모른다.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은 이 모든 욕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드디어 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자긍심을 확실하게 갖게 되므로 내 욕구에 치중하기보다 외부로 관심을 더 많이 돌리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늘 해방을 준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며 서로 간의 이질감은 증폭되고 서로를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결국 자긍심과 의미를 위해 싸우게 되어 결혼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지만 안정감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랑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부부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차이점을 의논할 수 있다.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서로의 최선을 노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 그 잠재력이 현실로 된다. 적어도 존과 수잔에게는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3시간이나 운전해 내 사무실로 왔다. 존은 여기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다. 수잔이 이혼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로 끌고 왔다. 그들은 35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했으며 단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수잔이 대화를 시작했다. 체프먼 박사님, 먼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돈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는군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집값도 차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은 남편과 늘 말다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말다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말다툼했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둘은 말다툼이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로서 나는 수잔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고마웠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으로 가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지요. 오후에 그는 그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는 지하실에서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취침 시간이라고 말할 때까지 TV 옆에서 좁니다. 주 5일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오후에는 골프를 하고 오전에는 골프를 하고 오후에는 정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부부와 함께 외식하러 가곤 합니다. 그는 그들과는 대화를 잘하지만 차를 타고 집으로 올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지요. 우리는 같은 집에 기가는 룸메이트와 같아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느낄 수 없어요. 따뜻함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텅 비어 있죠.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수잔은 울기 시작했다. 화장지를 건네주며 존을 쳐다보았다. 그의 첫 마디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했다.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나는 특히 지난 2~3년간 그녀의 불평이 심해진 이후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 같지 않군요. 내가 무슨 일을 해줘도 그녀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의 얼굴에는 좌절과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나는 수잔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물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와서 매일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그녀가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거의 끝내지요. 다른 날 저녁은 외식을 합니다. 그녀의 허리가 좋지 않게 청소도 내가 합니다. 그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기에 정원 일도 내가 하지요. 빨래가 끝나면 옷도 내가 갭니다. 그는 자신이 수잔을 위해 한 일들을 계속 열거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나는 아내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물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에 이 모든 일을 했는데 그녀는 여기 와서 당신에게 지난 2~3년간 나로부터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니 도대체 그녀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잔을 돌아다 보자 그녀가 말했다. 체포먼 박사님,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이 앉아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린 대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잔디도 깎아요.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합니다. 나는 그가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 앉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잔은 다시 울고 있었다.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관심을 받기 위해 울었다. 그녀는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받고 싶은 것이다. 존의 분주함은 그녀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다. 존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도 역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35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했고 재정 문제도 없고 싸움도 하지 않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은 어떤 것인가요? 당신의 생각에 완전한 아내는 어떤 여자를 말하나요? 라고 질문했다. 그는 처음에 빤히 바라보기만 하더니 정말 알고 싶으세요? 라고 했다.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그는 고추 앉더니 입가에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꿈을 꿔봤습니다. 완벽한 아내는 오후에 집에 오면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지요. 내가 정원에서 일하면 식사하라고 나를 부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설거지를 하지요. 나도 돕겠지만 그녀가 책임을 집니다. 셔츠 단추가 떨어졌으면 제때 단추도 달아주고요.
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면서 믿을 수 없군요. 당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다. 요리하는 것은 괜찮아. 단지 이상적인 것에 대해 말하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존이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봉사인 것을 알았다. 존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수잔을 위해 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주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말이다. 문제는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수잔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이다.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그녀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그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존의 마음에 서광이 비치면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지난 30년 동안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왜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일을 하는 대신에 매일 밤 한 15분 정도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것이었다. 그는 수잔을 향해 당신이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깨달았구려. 나는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늘 당신에게 잘 잤소 라고 할 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소. 이제 알았소. 당신은 같이 앉아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당신이 말한 의미를 이제 이해하겠소.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알겠구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니 오늘 밤부터 해봅시다. 지금부터 평생 매일 밤 15분을 당신을 위해 쓰겠소. 기대해도 좋소. 라고 말했다. 수잔은 존을 쳐다보면서 그럼 좋아요. 저녁 준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당신보다 좀 늦게 퇴근하므로 저녁이 평상시보다 늦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은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셔츠에 단추도 기꺼이 달게요. 오랫동안 단추 없이 그냥 다니지 않도록 할게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설거지도 평생 내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 수잔과 존은 집으로 돌아와 다른 사랑의 언어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제2의 허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하마 섬에서 전화를 걸어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내게 알려주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 열쇠는 바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